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나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오랜 기간 이 연휴 중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스크 책을 며칠 하지 않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강대국과의 협상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결정을 젤렌스키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여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부분, 또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따로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온전한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이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난 이후 서방의 언론들이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큰 진전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상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밝힐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이 휴전이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번 만나서 휴전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있는 명분 싸움도 해야 되고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계속 말했지만 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 2년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 휴전 협상을 보더라도 6.25 때도 한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협상은 또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그때 6.25 때 이 한반도 작은 나라 하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였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륙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깊은 고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고 복잡한 그런 휴전 협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운을 떼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솔직하게 공감한 게 있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어떤 결정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는 아주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자회견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합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종료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많은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서 큰 성과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물밑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 걸 과시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쉽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 역시 기존의 강경 노선을 고수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 안보에 대한 근본적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 안보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러시아의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러시아는 소련 이후로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라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긴 하거든요. 나토는 뭡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복합체인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쉽게 지켜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요. 어찌됐든 러시아의 안보에 좀 근본적인 위협과 관련돼 있다라고 푸틴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푸틴의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건들과도 좀 맞닿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양도, 정확하게 돈바스 지역의 양도를 말하는 거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 대한 양도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사력의 해체, 그다음에 나토 가입 포기, 정권 교체 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조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일단 겉으로는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협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중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서구권의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영토 양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루안스크는 거의 전부, 도네츠크는 한 75% 정도를 점령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거의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영토를 넘겨달라고 하고 그쪽에서 점령했다고 해도 넘겨주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땅이라고 해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란 존재가 나와서 그걸 가져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땅을 이건 그럼 북한의 영토다라고 이렇게 바로 넘겨주기가 쉬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반발이 있겠죠. 국내적으로도요. 특히 도네츠크는 아직 그 러시아가 75%밖에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약 한 10% 정도의 땅을 아직 우크라이나에 소유해 있는데 그걸 러시아에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착화된 전선을 그대로 여기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요. 남은 땅도 좀 내놓으란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군사력 해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군을 해체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더군다나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군을 해체하겠어요. 이 군을 해체하라는 거는 러시아가 예전부터 말해왔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러시아조차도 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건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토 가입 포기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은 아마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나토 아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안전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보장해 줄게 라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왜냐?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했을 때 서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기는 갖다 줬지만 적극적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가입 포기에 대한 문제 또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젤렌스키가 그렇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혹은 이 전쟁을 유도했다라고 비난받는 부분이 뭡니까? 이 나토 가입 문제잖아요. 이 나토 가입 문제에서 젤렌스키가 물러선다면 젤렌스키는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가 자신 국내 정치적 입지 때문이라도 사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대요. 다만 미국이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에 걸맞는 어떤 안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요건을 한다면 젤렌스키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전쟁 끝나고 자신이 계속 대통령 한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좀 포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쉽게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권 교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젤렌스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푸틴이 요구하든 안 하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유명한 처칠도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평화의 시기와 전쟁의 시기, 국민들이 요구하는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러시아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이번 이 정상회담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트럼프를 약간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깔려 있긴 하지만요. 바로 푸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이 되거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때 러시아에 제재를 하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산 오일, 그러니까 원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급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인도에 25% 관세를 매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 노딜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나 또 러시아 주변 국가에 관세를 더 매기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푸틴은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제재를 풀었죠. 국제적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공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기는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담 후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었을 것이라는 트럼프 주장에 동의하면서 나도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서사를 강화해주는 동시에 자신을 서방이 고립시킬 수 없는 협상 파트너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 의회 의원인 안드레이 부를요프는 푸틴의 발언이 크렘린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제코는 이번 회담을 푸틴의 대외 홍보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자신이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한번 만나고 난 뒤에 거의 모든 정치적 이익을 혼자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방이나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거든요. 특히 이 제재에서 벗어났다는 푸틴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로 나토에 전화를 걸고 내가 적절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에도 전화를 걸어 오늘 회담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영토 교환이나 안보 보장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죠. 그는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보장은 아니지만 안보 보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그걸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뒤에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해주고 보장한다는 서방의 말을 믿었지만 그게 그냥 공수표였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이번 회담은요. 당초 6에서 7시가 예정돼 있었지만 첫 회담과 식사 이후 확대 회담은 열리지 않고 일찍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 발표와 달리 정상회담의 두 번째 세션은 사실상 무산된 건데요. 아마도 트럼프로서도 이걸 길게 끌고 가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담이 길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또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여론의 부담의 압박, 언론의 압박들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공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던지고 러시아의 상황을 기다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회담 직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요, 푸틴은 평화를 원하지 않고 미국을 속이려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협상이 열리는 날에도 러시아는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강조하면서요, 회담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즉각적 휴전 의지와 푸틴의 강경 입장이 충돌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푸틴이 지금 바로 휴전을 원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아닐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도네츠크의 남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더 먹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푸틴이 아예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지를 고립시킨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끌고 온 다음에 뭐든 하려고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할까?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담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이 전선이 어떤 모습을 보여올지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면 푸틴과는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미사일이 날라오고 무인 드론이 날라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푸틴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에 아주 전면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미국의 의도를 간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걸로 그렇게 쉽게 회담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발이 이루어졌고 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떤 명분을 남겨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러시아는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이 푸틴에게 돌아가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수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하려면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또 여기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가 서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본격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시간대에 따라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본점이나 주점을 둔 중소기업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들한테 수출 통제 제재 그리고 각종 수출 관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소식으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